너네 3명 그날 같이 있었지? 어, 그게 됐어. 그걸로 끝이야. 형사는 청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서 맨 위에 굵은 펜으로 공모라는 글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도장 찍히는 소리와 동시에 조사실 문이 닫히고 완벽한 범행 시나리오로 편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뉴스는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 3인조 검거라는 제목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아직 새벽 골목 어딘가를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오늘도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모르지만 구독자 여러분의 하루만큼은 무사하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1999년 2월 6일 새벽 완주군 삼례읍의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나라 슈퍼에서는 할머니가 하루 매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셔터가 허리 높이까지 내려진 가게 안에서 할머니는 계산대 서랍 속 지폐와 동전을 묵직한 동전통에 나눠 담으며 장부의 마지막 줄까지 펜으로 숫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네. 할머니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과자를 따로 빼내어 비닐봉지에 넣어두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진열대 위 낡은 형광등 2개만 켜져 있어 계산대 주변과 출입문 사이 바닥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유리문 안쪽에는 밤새 쌓인 습기가 맺혀 안과 밖 풍경이 흐릿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골목 입구를 지나던 검은 점퍼 차림의 남자가 주변 건물 창문불이 꺼져 있는지 천천히 살핀 뒤 슈퍼 앞 빈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남자는 셔터와 유리문 사이 빈틈으로 안쪽을 들여다보며 계산대 위치와 출입문에서 계산대까지의 거리를 눈으로 재었습니다. 골목 반대편으로 빠질 수 있는 방향까지 확인한 남자의 시선이 가게 안을 훑었습니다. 아무도 없겠지. 남자가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남자는 셔터를 조금 더 들어 올려 몸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간 남자는 유리문을 닫지 않은 채 가게 안중앙까지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가 진열대와 계산대 뒤편을 살폈습니다. 할머니가 서랍을 잠그려다 진열대 쪽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이 시간에 뭘 사러 왔어요? 할머니가 남자를 발견하며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짚지도 않고 계산대 주변 움직임만 살피는 남자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세한 경계심을 품은 채 손을 서랍 손잡이 근처에 둔 채 지켜보았습니다. 뭘 찾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다시 물었지만 남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계산대 측면과 벽 사이 좁은 통로폭을 눈으로 잰 뒤 점퍼 안쪽에 숨겨둔 둔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갑자기 통로 안으로 몸을 밀어넣은 남자가 계산대 안쪽으로 몸을 돌리려는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중심을 잃은 할머니는 계산대 옆 유리 진열장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가 서랍을 막으려는 듯 힘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돈만 가져가. 할머니가 신음하며 간신히 말을 했지만 남자가 휘두른 둔기가 할머니의 팔과 머리 주변을 두세 차례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 신음을 내며 바닥에 엎드린 채 움직임이 점점 멈춰갔습니다. 남자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귀를 기울여 확인한 뒤 계산대 서랍 자물쇠를 힘으로 비틀어 열었습니다. 지폐와 동전을 한꺼번에 쓸어 담고 서랍 안쪽 구석에 숨겨둔 작은 현금 봉투까지 손으로 더듬어 찾아 비닐봉지에 밀어 넣었습니다. 담배 진열대로 향한 남자가 고가 브랜드 담배 몇 갑을 골라 점퍼 속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계산대 주변에 있던 영수증 뭉치와 플라스틱 바구니를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려 발자국과 넘어짐 흔적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리문 근처까지 간 남자가 다시 한번 골목 바깥을 살펴 인적이 끊겼는지 확인했습니다. 셔터를 원래보다 약간 더 내려놓은 상태로 그 틈 사이를 빠져나온 남자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점퍼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 쪽 가로등 아래를 빠르게 걸어서 지나가며 약국과 문구점,
닭집 간판을 연달아 지나쳤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꺾어 사라진 남자는 뒤를 돌아보는 일 없이 일정한 속도로 발을 옮겼습니다. 약 10분 뒤 우유 배달 트럭이 골목에 들어와 슈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트럭에서 내려 우유 상자를 들고 슈퍼로 향했습니다. 셔터가 반쯤 열린 채 불빛이 어슴풀에 새어나오는데도 인기척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운전기사가 셔터를 조금 더 들어 올리고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운전기사가 계산대 옆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하며 외쳤습니다. 할머니의 팔이 힘없이 바닥에 뻗어 있고 머리 주변으로 핏자국이 흘러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우유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린 운전기사가 근처 공중전화가 있는 방향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여보세요 112요? 삼내읍 골목 안나라 슈퍼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운전기사가 숨을 헐떡이며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피가 많이 흘렀어요. 빨리 와주세요. 119에도 연달아 전화를 건 운전기사가 위치와 상황을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른 새벽 고요했던 삼내 골목에 곧 구급차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겹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골목벽과 상점 간판들을 번갈아 비추며 평온했던 새벽을 깨뜨렸습니다. 몇 분 뒤 골목 입구로 경찰차 2대와 구급차가 급하게 들어서며 타이어 소리를 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완주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는 나라 슈퍼 앞에 늘어선 경찰차와 구급차를 찍은 사진들이 현장 보고서와 함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팀장 박 형사가 보고서를 훑어보며 지방청에서 내려온 강력사건 검거율 통계 자료와 함께 사건의 우선 처리 대상 표시를 붉은 펜으로 해두었습니다. 이번 건 반드시 잡아야 해. 박 형사가 펜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노인 상대 강도치사라니 여론이 들끓을 거야. 현장 감식반에서 올라온 1차 보고서를 펼쳐본 박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게 바닥과 계산대 주변에서 신발 자국과 혈흔, 파손된 유리 조각을 수거했지만 신발 자국은 흐릿해 정확한 패턴 판독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문은 어떻게 됐어? 박 형사가 옆에 서 있던 김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평소 손님들이 많이 다녀간 진열대와 계산대 주위라 특이점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김 형사가 보고서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감식 시간과 인력 제약도 있고요. 박 형사가 관할 내 강도 절도 전과자 목록을 다시 꺼내 최근 몇 년간 인근 읍면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 기록과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전과자들 이름 옆에 사건 발생 장소와 거주지, 이동 경로를 적어 넣으며 그중 삼내 읍내에서 어울려 다니던 청년 몇 명의 이름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 녀석들부터 봐야겠어. 박 형사가 최민호, 김도연, 장경수 세 이름에 동그라미를 그으며 말했습니다. 난 뉴스에서는 시골 슈퍼 노인 상대 강도 살인이라는 자막과 함께 사건 현장 사진과 주민 인터뷰가 짧게 방송됐습니다. 지역 라디오에서는 할머니가 평소 꾸준히 가게를 지켜온 주민이었다는 이야기가 덧붙여졌습니다. 빨리 범인을 잡아야 해요. 우리 동리가 이런 일로 유명해지면 안 되잖아요. 동네 주민이 마이크 앞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빨리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라디오와 지역 신문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팀원들이 삼내 읍내 파출소에서 받아온 정보와 과거 경찰 출동 기록을 대조해보니 절도 폭력 전력이 있는 최민호, 김도연, 장경수 세 청년의 이름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세 명 다 낮은 학력에 불안정한 직업이야. 이 형사가 신상조회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 형사가 세 사람의 프로필을 수사 대상 상단에 올렸습니다. 세 청년은 비닐하우스 농장과 작은 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 일용직과 단기 계약직으로 번갈아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이들을 다소 느릿하고 눈치가 부족한 동네 청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경찰 내부 기록에는 절도 상습폭력 신고 이력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형사들이 세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골목 슈퍼와 파출소 인근 벤치를 비공식 관찰 지점으로 삼았습니다. 출퇴근 동선과 만남 장소를 기록한 메모장에는 그들의 이동 시간이 순서대로 적혀갔습니다. 특정 새벽 시간에 이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빈칸이네.
김 형사가 관찰 기록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박 형사가 팀원들에게 우선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세 사람을 불러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형사들은 각각 다른 날 오후를 골라 세 청년이 퇴근하거나 집으로 향하던 길목에서 접근했습니다. 신분증 좀 확인할게요. 형사가 최민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저 뭐 잘못했나요? 최민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파출소에 들러서 간단한 조사만 받으면 돼요. 형사가 최민호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동행을 유도했습니다. 김도영과 장경수도 비슷한 방식으로 파출소로 들어갔습니다. 서로 다른 방으로 안내된 세 사람이 번호표처럼 취급받는 조사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근에 뭐하고 지냈어? 형사가 최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한 달 정도 됐나요? 최민호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야? 한 달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형사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최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형사들은 사건과 직접 관련된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전과 기록과 최근 행적부터 묻기 시작하며 이들의 말투와 대답 속도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2월 6일 새벽에 뭐 했어? 김 형사가 김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잤어요. 정말? 확실해? 네. 아니, 그날이 언제였지? 김도연이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세 사람은 사건 당일 각각의 알리바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시간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 같은 질문에 다른 시간대를 말하는 일이 반복되자 형사들은 이를 거짓말 또는 진술 번복으로 해석했습니다. 아까는 12시에 잤다고 했잖아. 지금은 왜 1시라고 해? 형사가 장경수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잘 못 봐요. 장경수가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형사들이 메모장에 밑줄을 긋고 강력팀 사무실로 보고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로 완주경찰서로 옮겨졌습니다. 각자의 가족들은 잠깐 조사만 받으면 돌아온다는 형사들의 말을 믿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언제 돌아올까? 최민호의 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서성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정이 지나도록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거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치새웠습니다. 그 시각 완주경찰서 2층 형사과 복도 끝 조사실 앞에는 커피와 담배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자판기 커피를 들고 밤샘 조사를 준비하며 피의자 신문조서 양식을 미리 컴퓨터에 띄워놓았습니다. 시간과 장소, 범행 도구 항목만 비워두고 시작하자 박 형사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최민호는 좁은 조사실 의자에 앉은 채 양손이 책상 아래 수갑으로 의자 팔걸이에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을 정면에서 맞으며 벽에 시계도 없는 공간에서 몇 시간이 흘렀는지 알지 못한 채 앞에 놓인 빈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월 6일 새벽 몇 시에 일어났어? 형사가 사건 발생 날짜와 시간을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최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른다고? 그럼 언제 잤어? 그 즈음에. 최민호가 정확한 시각을 말하지 못하자 형사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쳐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즈음이 언제야? 정확히 말해. 같은 질문을 형식만 바꿔 되풀이하며 피곤과 혼란을 겹치게 만들었습니다.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최민호 앞에 형사는 이미 작성해둔 조서 초안을 놓았습니다. 여기 내용이 네가 한 말과 비슷해. 형사가 그중 일부 내용을 천천히 읽어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만 이름 쓰면 돼. 형사가 종이 맨 아래 빈칸에 볼펜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최민호가 철자를 틀리면서도 그대로 이름을 썼습니다. 옆 조사실에서는 김도연이 사건 당일 친구를 만났다는 사실을 떠올려 친구 이름을 말했습니다. 누구? 정확한 이름이 뭐야? 박철수예요. 김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주소는? 연락처는? 몇 시에 만났어? 형사가 연달아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소는? 잘 모르겠고요.
연락처도. 김도연이 머뭇거렸습니다. 몇 시에 만났냐고. 한 2시쯤? 한 2시쯤이 뭐야? 1시야 2시야? 형사가 그 친구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 만난 시간을 분 단위까지 말하지 못하는 점을 근거로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자와 책상을 가까이 붙인 채 질문 간격을 더 촘촘하게 줄였습니다. 장경수의 조사실에서는 질문 속도가 대답 속도보다 항상 빨랐습니다. 그날 밤에 어디 갔어? 집에 있었어요. 정말? 확실해? 네. 장경수가 질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어중간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나라 슈퍼 쪽으로 간 적 없어? 형사가 끊고 암시성 질문으로 방향을 특정했습니다. 아, 그쪽으로는. 장경수가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형사가 키보드에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형사들은 나라 슈퍼 내부 구조와 계산대 위치, 출입문과 골목 방향을 거친 스케치로 보여주며 세 사람에게 그림을 보고 자신의 동선을 말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가 계산대고 여기가 출입문이야. 어떻게 들어갔어? 형사가 종이 위를 펜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안 들어갔는데요.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안 들어갔다고? 그럼 이 그림이 왜 익숙해 보여? 세 사람은 그림에서 본 구조와 실제 기억을 혼동한 채 애매한 동선을 말했습니다. 그 말이 다시 조서 문장으로 확정되어 찍혀 나갔습니다. 세 사람에게 제공된 식사는 밤새 컵라면과 삼각김밥 정도로 제한되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요.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조사 끝나면 가. 형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는 시간도 형사가 허락할 때만 주어졌습니다. 충분한 잠이나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질문이 밤새 반복되자 이들의 대답은 점점 짧고 단편적인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새벽에 가까워질수록 형사들은 세 사람을 번갈아 서로 마주 앉히거나 같은 방에 잠시 모이게 했습니다. 김도연이 내 이름 댔어. 형사가 최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최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희 셋이 같이 했다고 했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말을 전해 긴장을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이름이 조서 속 공범 항목에 자연스럽게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장경수도 인정했어. 이제 너만 남았어. 형사가 김도연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김도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피곤과 공포가 겹친 상태에서 최민호는 더 이상 질문을 버티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당장 이 상황만 끝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형사가 제시하는 진술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이제 솔직하게 말해. 형사가 그 고개 끄덕임을 자백의 정황으로 받아들여 키보드에 문장을 쌓아갔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최민호가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랑 같이? 김도연이랑. 장경수랑. 형사가 빠르게 타자를 치며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세 사람은 각각 찍힌 신분 사진과 지문 채취를 마쳤습니다. 다시 조사실로 돌아와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서류 여러 장의 서명 혹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기 사인해. 형사가 서류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경수가 물었습니다. 네가 한 말 정리한 거야. 빨리 사인해. 그 서류들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채 사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틀 뒤 전북경찰청 브리핑룸에서는 나라 슈퍼 노인 강도치사 사건 피의자 3명 검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기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의 과거 전과와 이번 사건의 공모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동선과 범행 시간대를 정리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같은 날 저녁 뉴스에서는 검은 수의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채 호송차에서 내리는 세 사람의 뒷모습과 경찰서 출입문을 통과하는 장면이 모자이크 처리된 화면으로 짧게 방영되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식당과 거실 TV 앞에 모여 그 장면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범인이 잡혔네.
역시 그 동네 애들이었구나. 다행히 빨리 잡혔어. 사건이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인식이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세 사람은 각각 다른 날 경찰서 유치장에서 전주구치소로 호송되었습니다. 구치소 입구에서 머리를 짧게 깎이고 수의를 지급받아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가 적힌 명찰을 가슴에 단 채 신참 수용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교도관이 세 사람을 포함한 신참 수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고 호명되면 즉시 대답하세요. 각기 다른 방으로 배정된 세 사람은 서로 마주칠 기회도 없이 구치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으로 사건을 맡게 된 윤 변호사는 검찰 송치 후 배당된 두꺼운 수사 기록을 한꺼번에 전달받았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 사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했고 피고인 접견 시간도 구치소 면회실 일정에 맞춰 짧게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정말 그런 일을 했나요? 최민호가 면회실에서 윤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수사 기록을 보면 자백 조서가 있어요. 기억나지 않나요? 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최민호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강압 수사 여부를 깊이 파고들 여유를 확보하지 못한 윤 변호사는 형식적인 변호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공판이 열리는 날 전주지방법원 대법정 앞 복도에는 세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 출입문이 열리는 방향을 바라보며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민호는 그런 일 할 애가 아닌데. 최민호의 어머니가 김도연 어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이도 마찬가지예요. 남 해칠 생각은 꿈에도 없는 애인데. 피해자 할머니의 아들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유족석이 있는 쪽에 서서 방청권을 나눠주는 법원 직원에게 이름을 확인받았습니다. 유족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 아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판부가 공소 사실을 차분하게 읽어내려가며 피고인들이 새벽 시간 슈퍼에 침입해 금품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검찰 주장을 요약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와 현장 사진, 감식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세 사람은 판사와 검사의 질문에 사건 당일 일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정확한 시간대나 동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2월 6일 새벽에 어디 있었나요? 판사가 최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아니, 그날이 언제였는지. 최민호가 질문의 순서를 따라가지 못해 앞뒤가 맞지 않는 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있었다고 했다가 이제는 모른다고 하는군요. 재판부가 이들의 진술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작성한 자백조서는 사건 시간과 장소, 범행 도구와 역할 분담이 마치 누군가가 사건을 직접 설계하고 회상한 것처럼 상세한 문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민호는 2월 6일 새벽 2시경 김도연, 장경수와 함께 나라슈퍼에 침입하기로 공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사가 조서 내용을 읽어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 유족 대리인이 재판 후 복도에서 기자의 취재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잔혹성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비열함을 지적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유족 대리인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짧은 인터뷰 영상은 저녁 뉴스 후반부에 삽입될 자료 화면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일 법정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판사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제출된 증거와 자백조서를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진술 번복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재판부가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에서 7년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민호 징역 7년, 김도연 징역 6년, 장경수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끝나자 가족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방청석에서 들려왔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세 사람은 선고 직후 다시 호송차에 태워져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변호인이 짧은 면담을 통해 항소 의사를 확인한 뒤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 역시 경찰 조서와 1심 판결문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진행된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지적 능력과 조사 환경이 자백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지적장애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자백을 번복하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절차적 위법과 자백 신빙성 문제에 대한 상고 이유가 제출되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 판결로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에 대한 세 사람의 유죄 판결이 확정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후 세 사람의 이름 옆에는 교정당국 전산 시스템에 강도치사 전과가 표기되었습니다. 수용 분류표에는 일반 강력사건 군에 포함되어 작업장과 운동장을 오가는 일과가 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여기서 최민호가 감방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특별한 심리치료나 사건 재검토는 없었던 채 수년의 복역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형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세 사람은 각기 다른 해와 계절의 교도소 정문 앞에서 수용자 번호 대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출소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교도관 안내를 따라 출구 쪽으로 걸어 나온 세 사람을 가족들이 미리 준비한 평상복과 신발을 건네며 짐을 받아드는 것으로 환영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집에 가자. 최민호의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최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출소 후 삼내로 돌아온 최민호는 동네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예전과 달리 편의점 간판과 프랜차이즈 카페가 늘어난 거리를 지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부 오래된 상점 주인들이 그를 알아보고 짧게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지만 그 시선 속에 담긴 의미를 굳이 의식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때 상점 주인이 다른 손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김도연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농장의 일용직으로 다시 나가 새벽마다 트럭에 올라타 모종 상자를 나르고 비닐하우스 안 흙을 고르는 일을 했습니다. 김도연 씨는 일은 잘하는데 농장 사장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예전에 그 사건에 그러게 말이야. 정규직으로 뽑기는 좀. 주민들 사이에 남아있던 나라 슈퍼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이라는 소문 때문에 고용주는 그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주저했습니다. 계약이 짧게 반복되었습니다. 장경수는 처음에는 고향에 머물렀지만 같은 골목을 지날 때마다 예전 나라 슈퍼가 있던 건물 앞을 지나야 하는 것이 버겁다고 느꼈습니다. 여기 있으면 계속 그 생각만 나. 장경수가 혼잣말을 하며 걸었습니다. 몇 달 뒤 공장 일자리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가까운 시의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기고 동네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예전 나라 슈퍼가 있던 건물 1층은 사건 이후 한동안 비어 있다가 옷가게와 분식집이 번갈아 들어왔다 다시 문을 닫으며 간판만 바뀌는 시기를 거쳤습니다. 이 자리가 원래 그 슈퍼 있던 곳이지? 지나가던 주민이 물었습니다. 그러게요. 그 일 있고 나서 계속 안 되네요. 밤이 되면 그 골목은 여전히 사람의 발길이 적어가게 셔터 앞에 바람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가족들은 설과 추석 명절에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사건 이야기를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TV 좀 끄자. 누군가 TV에 나오는 강력 사건 뉴스를 보며 말할 때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일이 떠올라서 일부 친척들은 속으로 아직도 사건의 진실을 가늠하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습니다. 최민호는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재발급받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인 게시판을 살펴봤습니다. 정과 조회가 필요한 직종이라 면접관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좀 정과 조회가 필요한 직종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백과 범죄 이력 때문에 번번이 서류에서 탈락했습니다. 결국 알선된 일당제 자비를 이어가는 패턴으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전북과 인근 도시에서는 몇 년에 걸쳐 노인과 소규모 상점을 노린 유사한 강도 사건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또 슈퍼에서 강도 사건이 났네. 범인은 잡혔나? 아직 수사 중이래.
사건 담당자들은 그때그때 현장만 처리한 채 범인들을 별도로 검거하거나 미제 사건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삼례나라 슈퍼 사건과 연관됐는지 체계적으로 묶어보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밤 김도연은 작은 원룸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야식 배달을 기다리다 지방 도시에서 일어난 노인 대상강도 사건에 대한 뉴스 속보를 보았습니다. 익산시의 한 슈퍼에서 70대 할머니가 강도의 습격을 받아 화면 속 골목 구조와 슈퍼 내부 사진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김도연이 리모컨을 들어 곧 채널을 돌리고 소리를 줄인 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은 각자의 나이에 맞게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누가 그 일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자신들의 이름과 사건이 혹시라도 다시 거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거나 과거를 묻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삼례 주민들에게 나라 슈퍼 사건은 예전에 범인이 잡힌 일 정도로 회상되는 하나의 옛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그때 그 사건 기억나? 범인들 잡혔잖아. 아, 그거 말이야. 그 애들이었구나. 세 사람과 그 가족들만이 그 사건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채 현재 삶의 선택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다른 도시의 교도소 한 동에서는 여러 차례 강도 전과를 가진 중년 수감자가 밤마다 침상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다른 애들이 잡혔다던데. 과거 자신이 저질렀으나 공식적으로는 다른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오래된 한 사건을 떠올리며 그 기억이 언젠가 문제로 떠오를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중년 수감자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몇 해가 더 지나 2013년 겨울, 전북 인근 교도소의 심리상담실에는 폭력과 강도, 전과로 수용 중인 한 중년 남자가 상담사와 마주 앉아 과거 범죄 이력을 점검하는 세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수용 중인 사건 이전에 저지른 미신고 범죄가 있나요? 상담사가 표준 질문지를 따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남자가 처음에는 질문을 얼버무렸습니다. 기록이 없는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담사가 반복해서 말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괜찮다는 거죠? 남자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네, 상담 과정이니까요. 사실 오래전에 한번 남자가 오래전 한 지방 소도시의 작은 슈퍼에서 새벽 시간에 노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처벌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 기억나세요? 상담사가 그 진술이 평소 그가 저질렀던 강도 사건들과 수법이 유사한 점에 주목해 물었습니다. 1999년 겨울이었어요. 전북 어디? 삼례였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상담사가 사건 장소와 구조, 피해자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출입문이 여기 있고 계산대가 저쪽에. 진열대는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남자가 출입문 위치와 계산대와 진열대 간 거리, 골목 방향, 피해자가 쓰러진 위치를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산대 옆 유리 진열장에 머리를 부딪히고 상담사가 그 내용을 메모장과 녹음 장치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교도소는 이 상담 기록을 정리해 검찰에 보고했습니다. 며칠 뒤 검찰 조사관과 형사 경험이 있는 조사 인력이 교도소를 찾아와 별도의 조사실에서 남자를 다시 마주 앉혔습니다. 이것들이 당시 현장 사진입니다. 조사관이 오래된 사건 파일에서 꺼낸 흑백 현장 사진과 감식 보고서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아, 이거예요. 여기가 맞아요. 남자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본 뒤 말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들어갔는지 말해보세요. 셔터를 이만큼 들어올리고 여기로 들어가서 남자가 자신이 문을 열고 들어가 어느 방향으로 걸었는지, 계산대 앞에서 어느 지점에서 피해자를 밀쳤는지 설명했습니다. 서랍 안쪽에서 돈을 꺼낼 때 손의 위치는 어땠나요? 이렇게 구석까지 더듬었어요.
작은 봉투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도주할 때는 어느 방향으로 갔나요? 골목에서 이쪽으로 몸을 돌려서 그 과정에서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았던 세부 사항이 일부 드러나 조사관들이 표식을 해두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공개된 적이 없는데요. 조사관들이 그가 말한 내용이 기록과 상당 부분 부합하면서도 당시 수사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세부에 대한 기억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고백이 단순 허풍이 아닌 실제 범행 경험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례나라 슈퍼 사건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수사 당시 피고인으로 지목되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미 출소한 새 청년이군요. 이들이 지적장애와 낮은 학력을 가진 인물들이었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과거 수사에서 자백이 어떤 환경에서 나왔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검찰은 세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 과거 사건과 관련해 진술을 다시 듣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또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최민호의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온 검사와 수사관을 마주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새로운 수감자의 자백이 나왔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검사가 새로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억울하게.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날짜에 검찰청 면담실로 불려갔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밤새 조사받았어요. 잠도 못 자고. 최민호가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밤샘 조사와 반복 질문, 이해하지 못한 조서 내용에 서명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사가 책상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김도연이 폭언과 압박을 느낀 순간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인하라고 해서. 장경수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사관들은 이 진술들을 녹취와 서면으로 기록해 각 진술 사이의 공통점을 표시했습니다. 2단계에서 인권단체와 재심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며 자료 검토에 참여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 사례입니다. 인권 변호사가 수사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재심 청구를 준비해야겠어요. 검찰의 재검토 결과와 진범의 고백, 피고인들의 새로운 진술을 토대로 재심 청구를 위한 법률 검토와 기록 정리가 병행되었습니다. 사건 분량이 많아질수록 과거 수사의 허점이 여러 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가 제출되자 법원은 수개월에 걸쳐 과거 수사 기록과 판결문, 새로운 진술과 고백을 검토했습니다. 당시 자백이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 권리 보장 원칙에 부합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물증과의 연결이 얼마나 빈약했는지에 대한 내부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삼례나라 슈퍼 3인조 사건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합니다.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 내용이 보도자료로 배포되자 지역 방송사와 신문사들이 관련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끝난 줄 알았던 나라 슈퍼 사건, 누명일 수도 있다. 오래된 사건이 다시 뉴스 화면에 불러 올려졌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 후 변호인단은 이전 국선 변호인 기록과 새로 확보한 자료들을 한데 모아 수사 당시 작성된 자백조서의 문장 구조와 피고인들의 실제 언어 사용 패턴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장들을 보세요. 피의자들이 스스로 구성하기 어려운 복잡한 표현들이 가득해요. 변호인이 조서를 펼쳐놓고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서술 구조도 너무 정교하고요. 피고인들이 스스로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복잡한 표현과 서술 구조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나갔습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과거 학교 생활 기록과 지능검사 결과를 제출받아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 조서에 나타난 정교한 사건 재구성과 피고인들의 인지 능력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변호인이 의견서에 펜을 들고 쓰며 말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와 영상 녹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당시 관행의 문제도 정리해야죠. 동시에 당시 관행의 문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지역 방송사와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재심 개시 소식을 접한 뒤 과거 사건을 다시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당시 현장 사진과 주민 인터뷰를 다시 확보해야겠어요. 제작진이 삼내 골목과 옛 나라 슈퍼 건물 앞을 다시 촬영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일이 정말 억울한 일이었나 봐요. 주민들에게 사건에 대한 기억을 물으며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재심 첫 공판을 앞두고 진범으로 고백한 수감자는 호송차를 타고 교도소에서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과거 기억이 흐릿해진 부분과 여전히 선명한 장면들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도관들이 대기하는 별도 방에서 재판 출석 전 검찰과 변호인단의 사전 질의를 받았습니다. 셔터 올리는 건 확실히 기억나요. 그런데 담배 몇 갑을 가져갔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재심 첫 공판일 법정 방청석에는 세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 유족, 인권단체 활동가, 언론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이 밝혀질까요? 최민호 어머니가 김도연 어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야죠. 우리 애들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판사석 뒤 벽에는 이전과 다른 재판부 구성과 함께 재심 사건 번호가 적힌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심 개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재판부가 당시 자백과 물증 사이의 불일치, 진범의 자백 신빙성, 피고인들의 지적 능력 등을 재검토하는 것이 이번 재심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각각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감식에 참여했던 전직 수사관과 감식요원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1999년 당시 지방경찰서의 감식 여건이 열악했습니다. 전직 수사관이 증언했습니다. 신발 자국과 지문 감정이 제한적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의 신발과 현장 신발 자국 사이에 명확한 일치 소견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방향은 자백 중심으로 굳어졌어요. 이어 증인석에 선 진범이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새벽 골목의 조도는 가로등 하나 정도였고 가게 안 형광등은 2개만 켜져 있었어요. 셔터를 얼마나 들어 올렸나요? 허리 높이 정도까지요. 계산대와 진열장 사이 좁은 통로를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옆으로 몸을 비틀어서 들어갔어요. 피해자가 넘어진 위치는 어디였나요? 계산대 옆 유리 진열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그 앞 바닥에 쓰러졌어요. 진범의 진술은 기록과 상당 부분 부합하면서도 당시 피고인들이 알 수 없었던 현장 감각과 디테일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도주할 때 골목 모퉁이에서 어떤 방향으로 몸을 틀었습니까? 왼쪽으로 돌아서 큰 길로 나갔어요.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지능검사 결과와 교육 수준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조사 당시 영상 녹화가 전무했다는 사실, 조사 일지상 장시간 조사가 반복되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경찰 조서에 담긴 자백이 피의자들의 자발적 기억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반복된 암시와 압박으로 구성된 것일 수 있습니다.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증인들의 진술과 판사, 검사, 변호인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건가? 가족들은 방청석 앞줄에서 판사의 표정과 메모하는 손놀림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이전 재판과 달리 질문의 방향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공판이 거듭되면서 재판부는 사건 당시 시간대별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수사 기록에 남은 경찰 보고와 기존 자백, 진범 진술, 과학적 증거들을 시간순으로 재배열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현장 상황과 어긋나는 부분이 지도와 사진 위에서 시각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동선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변호인단이 최종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자백 중심 수사 관행과 제한된 법률 지원, 미흡한 감식 시스템이 겹쳐 만들어낸 대표적인 오판 사례입니다. 변호인이 법정에서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새 피고인 전원에 대한 무죄 선고를 요청합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별도로 지정한 뒤 방청석의 시선을 받은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가족들이 복도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선고 기일 아침 전주지방법원 앞에는 주요 방송사 촬영 차량과 기자들이 정문 계단 아래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새 피고인과 가족들은 변호인의 안내를 받아 청사 안으로 들어가 보안 검색대를 지나 이전 재판 때와 같은 대법정 앞 복도 벤치에 앉아 판사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이면 정말 끝나는 거겠죠? 최민호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이번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김도연 어머니가 손을 잡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인권단체 관계자와 법학도, 일반 시민들이 다시 한번 자리를 채웠습니다. 피해자 할머니의 아들은 조용히 유족석 쪽에 앉아 손을 모은 채 판사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체념, 확인되지 않은 진실에 대한 피로가 복합적으로 겹쳐 있었습니다. 모든 분 기립해 주십시오. 재판부가 입장하고 모두가 일어서자 주심 판사는 판결문을 펼치고 사건 경과와 재심 개시 이유를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당시 수사에서 자백에 과도하게 의존했고 피고인들의 진술이 객관적 물증과 여러 부분에서 맞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차분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진범의 자백과 과학적 정황적 증거가 기존 판결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이어 판사는 피고인들의 초기 자백이 장시간 조사와 제한된 방어권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와 대조했을 때 자백의 세부 내용 상당 부분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진범의 진술이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현장 세부와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새 피고인에 대해 적용된 공소사실 전부에 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끝나자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세 사람은 그 말을 들은 뒤에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들었지? 무죄래. 옆에 서 있던 변호인이 조용히 어깨를 두드리자 비로소 천천히 고개를 들고 판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인가요? 최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청석 앞줄에 앉은 가족들은 서로의 손과 어깨를 붙잡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어머니들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의 아들은 잠시 고개를 떨군 뒤 피고인들 가족 쪽을 향해 짧게 고개를 숙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동작에는 판결을 받아들이되 사건 자체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드러내는 묵묵한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온 뒤 변호인단과 세 사람, 그 가족들은 법원 앞 계단 아래 인도에 잠시 서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다가와 재심 결과에 대한 소감과 향후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긴 설명 대신 짧은 감사 인사와 고개 숙임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건가요? 김도연이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자유예요. 그 후 세 사람과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랜 수감 생활과 사회적 낙인, 일자리 상실, 가족관계 악화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정리하겠습니다. 변호인단이 날짜와 사건으로 정리한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일정 부분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것 같습니다. 배상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주민센터와 각종 행정 시스템에는 한동안 과거 전과 기록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전산 기록 수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삭제 정정하기 위한 추가 행정 절차가 필요했고 세 사람과 변호인단은 여러 기관을 오가며 담당자와 통화하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재심 선고 몇 달 뒤 다큐멘터리 제작팀과 일부 유튜브 채널 제작자들이 이 사건을 소재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비공개 촬영 조건으로라도 인터뷰해주세요. 세 사람은 촬영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러 번 상의한 끝에 조사실 기억과 수감 생활, 재심 과정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최민호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인하라고 해서. 국가와 수사기관, 법원의 공식 기록 속에서 이 사건은 오판을 바로잡은 재심 성공 사례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유사한 수사재판 관행을 논의할 때마다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삼내 골목 옛 나라 슈퍼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한 노인의 죽음과 새 청년의 삶이 뒤틀린 시간이 겹쳐 떠오르는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그 일 생각하면 아직도 그 골목을 지나는 주민들은 가끔씩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채 마음속으로만 떠올렸습니다. 사건을 기록하는 기사와 책, 영상들에는 자백에 의존한 수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잘못을 바로잡는 데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서 삼례나라 슈퍼 3인조 누명 사건이라는 이름이 다시 적혔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이후 비슷한 수사 재판 관행을 논의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세 사람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삼례나라 슈퍼 사건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1999년 한 겨울밤에 시작된 비극은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서야 진실이 밝혀졌죠. 최민호, 김도연, 장경수 세 사람은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청춘을 잃었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받으며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급한 수사와 자백에만 의존한 수사 관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한번 잘못된 판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는지 말이죠. 다행히 진범의 양심 고백과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진실이 밝혀졌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억울함을 참고 견디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진실과 정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감사합니다.